현재 인도 남부 체나이에 위치한 삼성의 주력 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는 2달이 다 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보여주는 행보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애플 관리자가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칼렙 하퍼입니다. 애플 본사에서 근무하다 인도 현지 관리자로 파견된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곳 인도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특히 2020년 카르나타카주의 위스트론 공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동은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날의 광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급여 문제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고 순식간에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죠. 애플은 이 사태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심 끝에 인도에서의 생산 기지를 대폭 축소하고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때의 경험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결정이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상 인도인들은 게으른 사람이 많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려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인도인들 특유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많은 걸 받으면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걸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인도인들 중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구걸하는 것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어요. 본인들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인도인들을 수도 없이 만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인도인들도 있지만 몇 년간의 경험상 수많은 인도인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도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의 인도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2,000명의 직원 중 1,500명 이상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문구가 떠오르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인도에서 겪었던 그 험난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뉴스 화면 속 삼성 공장의 모습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피켓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장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어요. 공장 주변으로는 중무장한 경찰들이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어 언제 폭력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함성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거칠고 격렬했어요. 이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인도 노동자들의 강력한 단결력과 투쟁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 이상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외신들은 연일 삼성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체나이에 위치한 삼성의 주력 공장에서 심각한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이는 삼성이 지금까지 인도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시위라고 평가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는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과격한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인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우려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향후 3년 동안 임금을 100% 이상 인상할 것과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그리고 직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고용을 승계하는 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요구 사항들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성 역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삼성 측은 상세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성명이었어요. 그들의 톤은 단호했고 이번 사태를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삼성이 제공하는 근로 조건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삼성이 인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현지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에어컨이 완비된 고급 통근 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실시하며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노동자들은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어 보였고 이는 삼성으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파업 소식이 인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자 인도 정부는 신속하게 개입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강경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뉴스 화면에는 중무장한 경찰들이 공장 주변에 빽빽이 배치되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모습이 생생하게 비춰졌습니다. 체나이 공장에서 벌어진 이번 파업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실제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파업 현장으로 급파되었고 강경하게 시위대를 진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무려 600명이 넘는 노동자와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강경 대응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 낳곤 했습니다. 저는 연이은 뉴스 보도를 보면서 삼성이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난처한 입장일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중재나 협상보다는 강압적인 진압을 선택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대응해주기를 바랐겠지만 정부는 늘 그랬듯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애플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인도 카르나타카주에 위치한 위스트론 공장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폭동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위스트론은 애플의 주요 협력사로 주로 아이폰을 조립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날의 사건은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노동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죠. 그들은 급여 미지급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었고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날의 혼란스러운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 내부에 남아있던 소수의 관리자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야 했어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애플 본사와의 화상 회의를 통해 인도의 위험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했고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이미 분노한 시위대와 그들을 저지하려는 경찰들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고 우리는 그저 공장 내부에 갇힌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때 느꼈던 극심한 무력감과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노동자들은 공장 정문 앞에서 격렬하게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애플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억울한 주장이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현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적절한 휴식 시간과 여러 복지 혜택들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애플은 인도에서의 투자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을 찾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위스트론 공장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인도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정성과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각인시켰고, 결국 애플은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대폭 줄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은 인도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생산 기지를 점진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분산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플의 결정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베트남으로 이전된 생산 라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저는 현지의 안정된 환경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노사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해 보였어요.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제기하더라도 그것이 인도에서처럼 폭력적인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이는 우리 회사에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 덕분에 애플은 베트남에서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튀르키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튀르키예가 새로운 생산 기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가장 큰 장점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유럽 시장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했을 때 튀르키예는 보다 숙련된 노동력과 잘 갖추어진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애플은 튀르키예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애플이 인도에서 겪었던 불안정성과는 대조적으로 튀르키예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리적으로 유럽 시장과 가까워 물류와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 이는 애플의 전략적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삼성이 만약 인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튀르키예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더욱 강력하게 진출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튀르키예의 지리적 이점은 그들에게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유럽 시장으로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환경은 그들의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튀르키예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들과 통화 변동성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을 인도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노사 갈등이나 정치적 불안정성과 비교해보면 튀르키예는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인도 철수 결정이 현지 경제에 미친 여파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애플의 철수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어요. 만약 삼성마저 인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 공백이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애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투자를 진행해온 삼성은 인도 경제, 특히 전자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파업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가면서 생산 차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는 삼성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인도 내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매체들도 이 문제를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저는 삼성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사태로 인해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게 된다면 그 영향이 단순히 현지에서의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는 삼성의 더 큰 글로벌 전략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삼성의 관리진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개선하고 점진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과도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3년에 걸친 100% 임금 인상이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고수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것이었어요.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점은 삼성이 인도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었어요. 이곳 인도에서의 노동 문제는 정치적 배경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일부 노조는 지역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파업을 주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 갈등은 단순한 노사 협상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삼성은 이런 복잡한 정치적 배경까지 고려해야 했고, 이는 그들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은 삼성이 애플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느꼈어요. 인도는 애플에게는 여러 생산 기지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삼성에게는 전체 아시아 시장 전략의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삼성의 앞으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결국 인도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그 파장은 삼성 한 회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이는 인도에 진출해 있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인도에서 철수한 이후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삼성마저 인도를 떠난다면 이는 또 한 번의 큰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인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일 것이에요. 그들은 현재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삼성을 붙잡아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의 대응은 너무 늦었고 지나치게 강압적이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접근법이었어요. 삼성은 아직까지 인도에 남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삼성이 인도에 남아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이곳에서 승리하기를, 인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바랐어요. 그것이 인도와 삼성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애플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삼성의 놀라운 글로벌 성장에 늘 감탄해왔어요. 삼성이 애플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는 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전 세계 기술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눈에 삼성은 단순한 기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혁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삼성의 기술력은 한국 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어요. 이러한 글로벌 영향력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삼성과 애플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애플과 삼성이 서로를 자극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경쟁 구도는 전체 기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애플의 관리자로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역설적이게도 삼성이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과 전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큰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만약 삼성이 인도에 남아 이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다면 이는 인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과의 협력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도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만약 삼성이 결국 인도를 떠나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인도에게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인도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인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게 단순한 외국 기업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역 사회에 기여해왔어요. 삼성이 체나이 공장을 설립한 이후 그 주변 지역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인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투자 덕분에 인도 내 전자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삼성의 기술력은 인도 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인도는 그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은 많은 인도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열망과 희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삼성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인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된다면 인도 내에서 그 거대한 공백을 메울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인도가 결국 삼성을 잃게 되는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인도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겪었던 경험과 지금 삼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비교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한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도전 과제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인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복잡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요구사항들,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힘든 정치적 상황,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 시스템 등이 외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과 안정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어요. 삼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인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애플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철수를 결정했지만 삼성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인도와 같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끈기, 빠른 적응력,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정신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장점들이죠. 이런 특성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물론 최악의 경우 삼성이 결국 인도에서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인도에 큰 손실이 될 것이지 삼성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삼성은 이를 계기로 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를 넘어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수치와 성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금도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감독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카프만, 독일 베를린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베를린의 작은 카페에서 낯선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그 노래는 카페를 가득 채우며 젊은이들이 입을 맞추어 부르기도 했죠. 나중에야 그게 BTS의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K-팝이 어떻게 독일, 아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그저 음악뿐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식 문화까지도 모두가 열광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건 단순한 유행 그 이상으로 보였어요. 무언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음악이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한국 음악에 열광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 상위권에 오르는 것도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왜 하필 한국일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그들의 문화가 왜 이토록 세계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제 일은 그런 호기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환경학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저는 새로운 현상을 직접 보고 기록하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을 해요. 이번에는 한국이었죠. 유럽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한류 현상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제 호기심은 더 커지기만 했어요.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제가 찾고 싶은 답은 단순한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었어요. 그 아래 숨겨진 진짜 이유, 그 매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공항 근처 호텔에 앉아 한국에서의 첫 취재 계획을 다시 정리했어요. 하지만 계획보다는 제 마음속에 가득 찬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죠.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별한 무엇이 도대체 뭘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낯선 세계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어느 국제공항과도 달랐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으로 느낀 것은 여기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항 곳곳에 놓인 전통 문양과 한국적 디자인 요소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문화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멀리 펼쳐진 높은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물들이 현대적인 건축물과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두 요소가 마치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보완하며 공존하는 도시 같았어요. 그런 모습은 제가 전에 보지 못한 그들만의 특별한 도시 풍경이었어요. 서울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며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과거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고요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곡선, 나무 기둥의 아름다운 패턴, 그리고 한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마치 한옥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듯 했어요. 가이드 투어를 따라 한옥 내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이드분께서 한옥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한옥의 기와 지붕은 한국의 사계절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온돌 시스템으로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한옥의 설계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화를 반영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 겨울철에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온도를 사용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옥마을을 걷다 보니 전통적인 한옥의 창문 너머로 현대적인 서울의 고층 빌딩이 보였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가까이 맞닿아 있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삶과 조화시키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모습은 마치 한국이 가진 두 가지 얼굴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는 전통과 유산을 잊지 않고 지켜가는 얼굴, 다른 하나는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얼굴이죠.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어떤 모습일지 더 알고 싶었죠. 마침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떠올랐습니다. 태안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고는 태안의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뻔한 대재앙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은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안으로 가는 길은 서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아닌 들판과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바쁜 분위기와는 달리 고요한 시골 풍경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도착한 태안의 해변에서 만난 이야기는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몇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였던 김 씨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름이 바다를 덮으면서 해안선 전체가 검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냄새도 정말 심했죠. 모든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처음엔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뉴스에서 기름 유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몇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찾아왔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단지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 씨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기름에 오염된 돌과 모래를 치우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심지어 기름이 묻은 옷을 세탁해서 다시 입고 일하던 사람들도 많았죠. 손이 거칠어지고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바다를 위해 일했던 모습은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원봉사의 수준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과 노력의 집합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독일에서도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태안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단결했고 그 결과 태안의 해변은 서서히 깨끗해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오염된 바다를 살릴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다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움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남기고 간 작은 기념품들, 예를 들어 기름 없는 바다를 만들자라는 문구가 적힌 손수건이나 메모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태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이 위기 속에서 발휘하는 놀라운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태안의 바다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안에서 만난 이 이야기를 제 카메라에 담으며 그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곳의 바람과 파도가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태안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인들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고 그 힘은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안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교육이었죠.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는 독일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가진 열정과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날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인데도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좀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교실 몇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마치자마자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내더군요.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토론과 질문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곳에서는 질문 하나하나에 학생들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고3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하루 일과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치열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자정까지는 공부를 해야 해요. 그의 말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하루 18시간 이상을 공부에 쏟아붓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그리고 그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요.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도 이러한 교육 열풍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이 열정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의 교육이 가진 빛과 그림자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죠.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교육 방식은 확연히 다르지만 한국의 교육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열정은 그들의 사회적 특성과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 사회가 가진 또 다른 면모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은 단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끈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겪어낸 또 다른 큰 위기, 바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독일에서도 한국의 초기 방역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고,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신속한 협력과 대처가 많은 관심을 끌었죠.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매우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사용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와 같은 혁신적인 검사 방법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검사 방식이 빠르게 도입되었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추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요. 당시 저는 독일에서 이 소식을 접하며 왜 한국에서는 이런 대응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그 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했어요. 제가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한국의 방역 전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우리는 매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확진자 수, 주요 감염 경로, 검사, 진행 상황 등을 세세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죠.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정보에 기반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방역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중 저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만난 중년의 여성은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불안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었죠. 밖에 나가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코로나를 겪으며
한국인들이 보여준 강한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거리두기와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단순히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배려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방역 당시의 경험은 한국 사회의 여러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의 도입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단순한 검사 방식을 넘어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것이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협력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특유의 민첩함과 공동체 의식 덕분이었죠. 당시를 회고하는 한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만 잘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협력해준다면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역 지침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가진 자부심과 연대감은 그들에게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볼 수 없었지만, 그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경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활기를 찾은 거리에는 한국인들이 이룬 작은 승리의 자취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당시의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다고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비슷한 위기가 또 온다면 우리는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별한 힘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협력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지역 사회에서 펼쳐지는 협력과 상생의 모습을 탐구해 보고 싶었어요. 팬데믹 동안 한국인들이 보여준 상호 협력의 정신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 사회의 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 한국의 한 지방 중소도시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중소도시, 진천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고층 빌딩과는 다른 소박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작은 마을들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사회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역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천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였어요. 센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제가 이곳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우리 집 같아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고 다들 힘들지만 함께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정부 주도의 복지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안에는 손뜨개 교실도 운영 중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털실을 뜨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손뜨개 작품들은 마을 행사에서 판매되거나 지역 아동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어요. 제가 한 할머니에게 왜 이 활동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야 해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지역 사회가 가진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강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독일과는 다른 방식의 복지였고, 한편으로는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또한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 중이었어요.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는 어르신들이 더 쉽게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대면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삶의 지혜를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천에서 느낀 지역사회의 따뜻한 협력과 연대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바로 기술 발전과 혁신의 현장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나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미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먼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를 방문했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로 마치 미래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사무실 곳곳에서 진행되는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한국이 왜 기술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은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대표는 열정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의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짧아요. 여기에서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 속에 담긴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한강 주변의 스마트 공원에서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공원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발길을 조절하고, 스마트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쓰레기 양을 파악해 관리되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스마트 센서가 설치된 길을 지나며 저는 한국인들이 기술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친환경 스타트업을 방문해 이들이 개발한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공공건물과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미래가 겹쳐 보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첨단 기술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한국이 써내려온 긴 이야기의 한 챕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국인들이 가진 빠른 적응력, 끈기,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그 과정에서 끈기와 단결력을 발휘해왔어요. 지금의 도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수치와 성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금도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사람들의 협력과 상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는 단지 저의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커다란 영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었고 그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